백엔드 가동이 되었을 거고요. 그래서 웹브라우저로 이 주소 중에 하나를 접속을 하면은 이제 백엔드를 확인할 수 있다고 했었죠. 자, 근데 지금 제이슨이 나오는데 저는 이렇게 컬러풀하고 이렇게 접었다 열었다 뭐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렇지 않을 거예요. 자, 이제부터는 크롬 브라우저밖에 안 돼요. 자, 온라인에서 크롬 웹스토어라고 검색을 하시면 전에 우리 HTML 할 때 했었죠? 크롬 브라우저에 설치할 수 있는 확장팩을 받을 수 있는 스토어가 나와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스토어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크롬 말고 딴 거 안 됩니다. 여기 클릭하고 들어가세요. 그래서 제이슨 뷰라고 검색을 하세요. 저는 이미 설치가 돼 있어요. 유형목을 까시면 돼요. 자, 이거를 설치하시면 이제 여러분들 크롬 브라우저에서 제이슨 파일을 좀 이쁘게 보여줄 거예요. 설치하신 다음에 페이지 새로 고침하시면 됩니다. 일단 내가 연동할 백엔드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봐야 연동을 하겠죠. 자, 그럼 이제 HTML 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예제 시작을 할 건데, 먼저 시작하기 전에 주의하실 거예요. 자, 첫 번째 예제는 클릭하면은 페이지 이동하는, 첫 번째 건 클릭하면 이동, 두 번째 거는 이제 뭔가 결과가 나오는 이런 식이에요. 근데 여태까지는 결과를 확인할 때 HTML 파일을 그냥 폴더에서 더블 클릭해도 아마 큰 지장이 없었을 거예요. 자, 지금 왼쪽에 있는 게 폴더에서 더블 클릭해서 실행한 거고요. 오른쪽에 라이브 서버로 가동을 한 거예요. 라이브 서버에서 가동한 거는 결과 잘 나오죠. 근데 폴더에서 더블 클릭한 거는 이게 왜 나오냐? 안 나와야 정상인데. 다른 예제를 해봅시다. 아, 이게 라이브 서버라서 되는 거구나. 자, 오른쪽이 라이브 서버. 얘는 결과 잘 나오고요. 안 나와야 정상인데 나오면 애매한데. 나오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얘가 왜 되지? 이게 되면 안 되는데 되네요. 아, 원래 에이작스는 통신 기술이기 때문에 라이브 서버로 가동하면은 접속 주소가 HTTP, 즉 외부로 돼요. 온라인에 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외부 접속이 가능한 상태인 거죠. 근데 폴더에서 더블 클릭을 하면은 주소가 파일 콜론 슬래시 슬래시로 들어가요. 내 컴퓨터 상의 경로가 돼요. 이건 온라인이 아니고 오프라인 상태예요.
그래서 주소가 이 상태에서는 원래 AJAX가 작동을 안 해요. 지금 왜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안 되는 게 정상이야 이거. 그러니까 반드시 모든 예제를 라이브 서버로 가동을 하세요. 이게 제 자리에서 된다고 여러분 자리에서 되리란 보장이 없기도 하고요. 나도 되다가 언제 또 안 될지 모르니까. 자, AJAX라고 하는 기술. 자. 비동기. 자, 비동기 하면 떠올려야 되는 거. 1번 콜백 함수. 콜백 함수에서 파생되는 콜백 헬.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프로미스. 프로미스 문법을 정리하기 위해서 async await. 비동기 자바스크립트 and XML의 줄임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동기 자바스크립트로 XML을 처리하는 기술이에요. 이건 뭐 특정 프로그래밍 언어가 아니고 그냥 자바스크립트의 어떤 그 기법이에요. 현재는 XML 대신에 제이슨이 그 자리를 대체했어요. XML이 뭐냐면은 그 HTML 할아버지급 되는 애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백엔드를 꺼버렸구나. 자, 요런 정보가 있잖아요. 이거를 XML로 표기하는 거예요. 뭐 HTML 처음 이야기할 때 형광펜으로 내용을 이렇게 감싼 것 같은 효과를 주기 위해서 태그라는 개념을 도입했고, 이 안에 말머리는 내가 넣고 싶은 거 아무거나 넣을 수 있다고 그랬죠. 이거를 그냥 웹브라우저에서 그래픽으로 변환하는 기능을 부여하려고 이 태그라는 거를 사람들이 약속을 한 거예요. 어떤 태그는 그래픽으로 어떻게 보여주겠다. 사실 원래 그게 이제 약속이 된 게 HTML이고요. 이 태그라는 개념을 처음 갖고 온 게 XML이에요. XML은 태그 자체를 아무거나 써도 돼. 자, 근데 최상위에는 하나만 있어야 된다라는 규칙이 있어서 얘네들은 이렇게 태그 하나에 종속이 돼야 돼요. 이게 XML이에요. 자, 파일 하나 저장했고, 그 다음 요 제이슨. 자, 제가 지금 XML이랑 JSON 두 개를 저장을 했거든요. 분명히 내용은 똑같아요. 자, 왼쪽 거 오른쪽 건데 용량을 비교해 보면 글자 수는 곧 용량이니까.
JSON 파일일 때는 72바이트고요. 지금 XML 파일일 때는 태그 형태로 구성하느라고 92바이트가 됐어요. 왜냐면은 JSON의 경우는 키 이름을 한 번만 적으면 되는데 XML의 경우는 태그라는 특성 때문에 키 이름이 두 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글자 수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컨텐츠를 표현하는데 JSON이 훨씬 용량이 적어요. 그리고 AJAX는 통신 기술이라고 그랬죠. 용량이 작으면 다운로드가 더 빠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름과 맞지 않게 현재는 XML을 JSON이 대체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JSON을 설명할 때 경량의 데이터 표현법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경량이라는 게 용량이 작다고요. 그래서 지금 와서 뭐 XML을 처리하는 방법을 보는 거는 전혀 쓸데없다. 자, 원래 자바스크립트에서 AJAX라고 하는 기술은요, 이거 AJAX라고 읽어도 되고 아작스라고 읽어도 되고 아무 상관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약자이기 때문에 기술 만든 사람이 이 용어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썼대. 실제 인터뷰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실제로 이거 발음하는 게 사람마다 천차만별이에요. 원래는 자바스크립트에 있는 XML, HTTP, 리퀘스트라고 하는 클래스를 사용을 하는 방법이에요. 이 클래스를 통해서 통신 기법을 구현을 하는 건데 이게 옛날에 아주 미치고 환장을 했었지. 왜냐면 익스플로러만 지 혼자 다른 클래스를 제공했어. MS 익스플로러는 MS XML이라는 클래스를 통해서 이 기술을 제공을 했어요. 똑같은 기능을 구현하려면 익스플로러랑 나머지를 두 번 코딩을 해야 돼. 코드도 완전 달라. 겁나 화딱지 났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한 큐에 통합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가 몇 개 나와요. 대표적인 게 jQuery에 들어있는 $AJAX라는 기능. jQuery. 사실 저 개인적으로 쓰기는 얘가 제일 편한데, jQuery는 게 제일 편한데, 요즘 jQuery가 너무 외면을 받고 있으니까. 그 밖에 이제 다른 라이브러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이거를 커버할 수 있게. 그 중에 지금 제가 느끼기에 이 라이브러리들에서 가장 천하를 평정한 애가 엑시오스라고 하는 라이브러리예요. 그래서 얘가 어느 정도 천하를 평정해서 평화로운 시대가 한참 이제 지나고 있을 때 자바스크립트가 버전업을 하면서 이제 익스플로러도 없어졌고 얘를 사용하는 게 비동기 처리를 AJAX는 비동기가 원칙이에요. 무조건 비동기 써야 돼. 그러다 보니까 콜백 캡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XML, HTTP 리퀘스트보다는 조금 그래도 간단하게 쓸 수 있는 패치라고 하는 함수를 추가를 했어요. 얘는 라이브러리고 얘는 자바스크립트 순정인 거죠. 그래서 요 둘 중에 어떤 걸 쓰느냐는 지금 내가 봐서는 그냥 완전히 개인 호불호야. 여기서 저는 엑시오스의 손을 좀 많이 들어주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패치 같은 경우는 프론트엔드에서만 유효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AJAX랑 비슷한 기술을 백엔드에서도 구현을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노드.js로 백엔드를 만들면서 비슷한 기능을 구현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노드는 노드 자신만의 또 다른 클래스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프론트는 패치를 구현하고 노드는 또 별도의 클래스를 써야 돼요. 그럼 코드가 달라지잖아. 근데 이 엑시오스는 프론트엔드랑 백엔드에서 똑같이 작동해요. 코드가 1도 안 바뀌어. 그래서 거기서 오는 그 편의성 때문에 저는 엑시오스를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엑시오스의 사용법을 볼 거고요. 이 엑시오스는 나중에 리액트에도 그대로 이식이 될 거예요.
자, 첫 번째 예제를 볼게요. 자, 여기 컨테이너라고 하는 div를 하나 잡아놨어요. 그냥 간단하게 플렉스 걸어서 이 안에 있는 링크들 가로로 배치시켰고요. 링크 디스플레이 블록 줬고, 스타일 시트는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 석세스와 텍스트 프라이머리라고 해서 글자 색깔 파란색, 초록색으로 표현하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뭔가 요 클래스가 직접적으로 쓰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백엔드 쪽에 있는 hello.html이라는 파일에 링크를 건 게 지금 첫 번째죠. 자, 기존에는 우리가 다른 HTML 파일에 있는 내용을 보고 싶으면 링크 걸어서 글을 직접 이동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이거 말고 다른 방법 아는 게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기존의 방식은 새로운 컨텐츠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페이지가 리프레시 돼야 된다 라고 설명을 해요. 페이지가 이제 네트워크를 새로 타갖고 완전히 태그가 새로 바뀌는 거죠. 자, hello.html 소스 보면은 백엔드 안에서요, 퍼블릭 폴더 안에 있죠? 요게 다예요. 일부러 간단하게 만들었어요. 자, 지금 요 HTML 안에 클래스가 명시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클래스가 구현이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거 클릭해봐야 까만색으로밖에 안 나오겠죠? 진짜 요거밖에 안 나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야. AJAX라고 하는 건요, 일단 코드 보기 전에 작동 방식부터 볼게요. AJAX라고 하는 건 백엔드가 갖고 있는 어떤 파일을 자바스크립트로 읽어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요 두 번째, 세 번째 링크가 AJAX가 작동하는 거거든요. 얘네를 누르면 실제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해당 HTML을 가져와요. 여기 뜰 거야. 이렇게. hello.html이라는 파일이 네트워크로 발생을 했죠. 실제로 이 내용을 가져온 거예요. 누를 때마다 한 번씩 더 들어가. 근데 페이지가 이동은 안 하잖아요. 분명히 지금 이 웹브라우저는 hello.html이라는 파일에 접속을 했어요. 근데 그게 전면에 드러나질 않아. 그래서 백엔드라고 부르는 거야. 그럼 이 HTML 코드를 어떻게 하느냐? 뭐 전반적인 코드 말고 일단 결론만 먼저 봅시다. AJAX의 결과를 통해서 이 리스폰스라고 하는 객체를 가져오는데, 이 response.data를 console.log로 찍고 있죠. 이 hello.html 파일의 소스 코드를 response.data라는 값으로 읽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console.log에 출력하고 있는 걸 보면, 자, 새로 고침하고 콘솔로 다시 갈게요. 그럼 아까 그 HTML 파일의 소스를 콘솔로 찍는 거야. 이렇게요. 콘솔로 출력을 하는 거예요. 피니시, 로딩하고 피니시는 제가 출력한 거예요. 콘솔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야. 다른 HTML 파일의 소스 코드를 자바스크립트 변수로 갖고 온다요. 그치. 사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야. 그냥 파일 읽어오기. 자, 그러면 이제 response.data라고 하는 요 변수에 담겨 있는 게 아까 h1 태그 클래스는 텍스트 석세스 이렇게 클래스 있고 뭔가 내용 있고 이런 h1 태그라고요. 이거를 콘솔에다 출력했기 때문에 분명히 얘가 이 변수에 담고는 있어. 이 태그를. 이것까지 확인한 거죠? 그래서 다른 HTML 태그 객체에다가 이 내용을 출력해라 라고 하면
이 result라고 하는 곳은 요 div입니다. 현재 안에 아무것도 없죠? 근데 이 div 안에다가 이 내용을 출력을 하래. 현재 이 div가 비어 있는데, 이 안에다가 ajax로 읽어온 hello.html 파일의 내용을 출력을 하래요. 그럼 얘는 실제로 그 내용을 출력을 하겠죠. 누를 때마다 늘어나겠지. 자, 그럼 이제 다시 봅시다. 아까 html만 봤을 땐 이 클래스 이름이 1도 쓸모 없었죠. 왜냐면 코드가 이게 꼴랑이었으니까. 근데 지금 실습하고 있는 이 HTML에서는 텍스트 석세스란 클래스를 미리 만들어놨네. 그럼 추가되는 내용이 이 클래스를 적용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시커멓던 애가 파란색으로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별거 아니야. 우리가 HTML을 생성하는 과정은 이미 앞에서 연습을 했죠. 그거를 하는 건데 생성할 내용을 자바스크립트로 일일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다른 파일을 읽어서 그걸 그대로 출력한다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래. 자, 요게 지금 엑시오스 라이브러리 주소거든요. 어제 실습하실 때 제가 이거를 챙겼어야 되는데 못 챙겼어요. 자, CDN 주소는 단톡방에 미리 올렸어요. 자, 일단 첫 번째 버튼에 대해서 봅시다. 샵 btn을 클릭했을 때, 이 샵 btn이 a 태그예요. a 태그에 클릭 이벤트 걸면 첫 줄에 무조건 이거 걸라고 했죠. ajax라고 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실습하는 동안은 어차피 내 컴퓨터에서 내 컴퓨터로 접속하는 거니까 속도가 겁나 빨라. 근데 나중에 이게 실제 상용화되면은 약간의 렉이 좀 느껴져요. 1초 미만으로. 통신이니까. 그럼 그때 많이 하는 게 일단 로딩바 띄우고 시작하는 거죠. 로딩바를 띄우는 거는 아직 안 만들어 놨으니까 그냥 콘솔에다가 로딩이라고만 출력한 거예요. 로딩바 띄우는 거 사실 별거 아니에요. 움짤 띄우는 거야. 이렇게 생긴 움짤. 이거를 화면상에 숨겨놨다가 그 포지션 속성 써갖고 화면 가운데다 배치하고 화면상에 디스플레이 논 해갖고 숨겨놨다가 이걸 잠깐 보이고 ajax 끝나면 다시 디스플레이 써서 숨기고. 몇 퍼센트 진행됐는지는 알 수 없어요. 자, 그건 조금 이따 할 거고요. 자, 프론트엔드가 백엔드에 접속하는 거를 요청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왜냐면 이 HTML 파일의 소스 코드를 요청하는 거야, 백엔드한테. 쉽게 말하면 그냥 읽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엑시오스 라이브러리, 전에 우리가 프로미스 공부할 때 이 프로미스 객체를 리턴하는 함수, 요 함수는 우리가 직접 만들 일 없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함수를 호출했는데 이 함수의 리턴 결과가 프로미스 객체다. 그러면은 얘가 안에서 뭔가 작동을 할 거고 그 결과를 판단하기 위해서 then catch finally를 붙여서 써야 된다. 이렇게만 정리하면 된다 그래서 사실 프로미스는 좀 더 깊이 있게 알기 위해서는 이 함수의 내부 구조를 내가 익히는 게 좋지만 일단은 원리를 이해하기 전에 얘를 어떻게 쓰는지를 먼저 익히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함수는 누군가 만들어 줄 거다 라고 설명을 했었고요. 오늘이 그날이에요. 이 엑시오스 라이브러리 안에 엑시오스라는 객체가 있고요. 그 객체가 get이라는 메소드를 갖는데 이 get 메소드가 프로미스 객체를 리턴해요. 어떻게 작동하느냐? 내가 읽어올 대상 페이지를 주는 거야. 말 그대로 그걸 가져오라는 얘기죠.
그럼 이걸 가져오는 과정에서 통신 처리를 비동기로 수행을 하는 거고요. 그 비동기 결과를 우리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프로미스 객체를 리턴을 해요. 대는 성공, 캐치는 에러, 파이널리는 에러에 상관없이 무조건 종료하는 거. 그래서 파이널리 쪽에서는 보통 로딩바를 닫아요. 로딩바 닫는 처리를 해요, 파이널리는. 에러 쪽에서는 에러 정보를 출력해보고 에러점 메시지를 이렇게 가동을 해봤습니다. 여기에 제가 임의의 주소를 한번 넣어볼게요. 그럼 콘솔에서 이 에러 정보가 출력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이게 출력되는 에러야. 자, 에러 코드 ERR bad request. 잘못된 요청이다. 에러 메시지는 request failed with status code 404. 에러 이름 스테이터스 404.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스테이터스예요. 그리고 메시지. 이 스테이터스라고 하는 게 그 HTTP 상태 코드라고 부르는 건데 보통 스테이터스 코드라고도 해요. 에러가 날 수 있는 게 원인이 되게 많잖아요. 그쵸? 그 에러의 원인을 의미하는 숫자 값이에요. 종류가 엄청 많아. 그래서 웹에서 HTTP 상태 코드라고 검색하면은 가끔 정리해 놓은 애들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쭉 이렇게 들어있죠? 이렇게. 자, 근데 뭐 이거를 다 기억할 필요는 없고요. 자, 이거 다 기억할 필요 없고요. 상태 코드가 404인 경우 의미는 나파운드입니다. 이거는 만약에 백엔드의 그 주소가 백엔드 이 주소를 100% 주소 못타요. 나파운드는 100% 주소 못타요. 그러니까 상태 코드가 404가 떴다는 건 무조건 내가 주소 잘못 적은 거야. 아니면은 주소는 제대로 적었는데 백엔드에 hello.html이 없는 거예요. (404는) 나파운드. 그 다음에 403이 있는데 이 403은 포비든이에요. 금지됐다는 뜻이지. 이게 어떤 경우냐면은 HTML 주소에서 만약에 .html이 없어. 그럼 이 주소가 의미하는 게 뭐죠? 헬로라는 폴더예요. 그럼 웹서버는 URL이 폴더까지만 지정되면 그 폴더 안에서 무조건 index.html을 주려고 해요. 그래서 index라는 파일 이름이 대문 페이지다 라고 전에 우리 여러분들 그 세미 프로젝트 하기 전에 설명했었죠. 주소가 폴더라면 그 폴더 안에 있는 index.html을 찾습니다. 무조건. 근데 hello라는 폴더 안에 index.html이 없는 거야. 그러면 403이 떠요. 그러니까 403이건 404건 주소 잘못 적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신경 써야 되는 게 500번대가 있어요. 이 500번대는 보통 이제 서버 에러라고 하는데 이거는 무조건 백엔드 잘못이야. 백엔드에서 에러 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500번대 에러가 뜨면은 프론트엔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건 백엔드가 고쳐야 돼. 나머지 것들은 뭐 굳이 기억 안 하셔도 되고요. 나머지 거는 그때그때 찾아보시면 충분합니다.
마지막 참고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에러 코드가 하나 있어요. 451.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에만 있어요, 이게. 이게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페이지 접근할 때 이게 떠요. 혹시 그 경험 있어요? 뭔가 웹사이트 서핑하다가 경찰청 페이지 뜨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웃는 분들은 다 무기탄 사이트 한 번씩 들어가 본 거야. 우리나라는요, 그 성인물 사이트 같은 데 들어가면은 경찰청 페이지로 강제로 떠요. 왜냐면 경찰청 차원에서 그 몇몇 사이트들에서 차단해 놨기 때문에. 그 경찰청 페이지 뜨는 에러 코드가 451이에요. 우리나라에만 있어. 그래서 여기서 에러.메시지라는 메시지라는 값을 출력을 한다라고 하는 건 자, 다시 한번 에러를 내볼게요. 여기 request failed with status code 404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요청에 실패했다. 상태 코드 404라는 값과 함께 요청에 실패했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스프링을 직접 개발을 하면은 여기에 이 상태 메시지를 우리가 주고 싶은 메시지로 바꿀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아이디를 입력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상태 메시지를 우리가 줄 수가 있어요. 백엔드에서. 지금 우리가 그 간이 백엔드를 쓰고 있는 거니까 그냥 주는 대로 그 메시지 받아서 쓰는 거지만 나중에는 요거 백엔드에서 설정할 수 있다. 자, 지금 이거는 요 로컬호스트 3000번이라는 웹사이트에 접속은 했는데 그 안에 이런 파일이 없는 거야. 근데 만약에 사이트 주소 자체가 잘못되면 이건 사이트 자체가 접속이 안 되겠죠. 그럼 그때는 일단은 사이트 자체에 접속이 안 된 거니까 한참 찾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아까 사이트 주소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 그럼 접속조차 못한 거예요. 파일 경로가 잘못된 거는 그 사이트까지는 갔는데 그런 파일이 없는 거야. 지금 이거는 그 사이트에 가지도 못했어. 그래서 이때는 이제 네트워크 에러라는 상태가 떠요. 그래서 네트워크 에러는 상태 코드가 없어요. 왜냐면은 상태 코드라는 건 적어도 그 백엔드 자체에는 접속을 한 거야. 자, 그래서 에러가 났을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면 됩니다. 여기에 그 알러 창에 그냥 퉁 쳐서 뭐 요청에 실패했습니다. 뭐 잠시 후 다시 시도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냥 메시지를 고정으로 박아 놓던지 아니면은 백엔드에서 주는 메시지를 그때그때 보여주던지 그거는 뭐 구현하는 사람 마음이에요. 근데 웬만하면은 백엔드에서 전달되는 에러 메시지를 어떤 식으로든 콘솔이건 뭐가 되건 같이 출력해 주는 게 좋아. 왜냐면은 이제부터는 에러가 나도 나 혼자만의 에러가 아니야. 백엔드 쪽에서 에러 나는지 내 쪽에서 에러 나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에러 찾는 게 되게 힘들어. 그래서 상태 메시지 출력을 그래서 해놓은 거고요. 대부분의 경우 문제가 없으면 den으로 들어가겠죠. 이 den에서 리스폰스라고 하는 콜백 파라미터를 봤는데 요거 자체를 출력을 하면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게 많은 정보가 들어와요. 여기 보면 이제 리퀘스트라고 하는 거 안에 XML, HTTP 리퀘스트라는 기체를 얘가 내부적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스테이터스 200이라고 하는 게 HTTP 상태 코드 200번은 OK를 뜻해요. 성공했다는 뜻이지. 그리고 여기 보면은 요거만 신경 쓰면 돼. 데이터. 아까 HTML 페이지에 웹브라우저로 접속했을 때 요거 접속했을 때 이 페이지의 소스 코드 있죠. 이걸 읽어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데이터라고 하는 요게 해당 페이지의 소스 코드 자체예요. 그래서 response.data만 출력을 하면
딱 나한테 필요한 소스만 받아오는 거지. 이거를 어딘가에다가 출력을 해주면 돼요. 리절트 받아서, 근데 이게 지금 문자열이란 말이에요. 크리에이트 엘리먼트 한 게 아니라고. 그래서 어펜드 차일드를 못 쓰고 메서드를 이걸 써야 되는 거죠. 자, 이게 AJAX의 기본 원리입니다. 정리하면 그냥 다른 파일 소스 읽어오기예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야, 사실 AJAX는. 나머지는 백엔드가 다 해.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자, 프로미스를 지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 then, catch, finally라고 하는 코드 구문을 만든 건데, 사실 이것도 좀 지저분하단 말이에요. 왜냐면 콜백 함수가 넘쳐나니까. 그래서 이거를 async await라는 방식으로 바꾸는 건데, 자, async await는 반드시 async라는 키워드가 적용된 함수 안에서만 작동을 한다고 했어요. 함수 만들어 놓고 axios.get이라고 해서 프로미스를 리턴하는 기능을 호출할 때는 await 키워드를 붙여서 호출합니다. 그럼 얘는 성공했을 때 요 then 있죠? 이게 이렇게 콜백으로 받는 게 아니라 그냥 평범하게 리턴해줘요. 이렇게. then이라고 해서 콜백 받는 것보다 이게 훨씬 깔끔하잖아. 그럼 에러 났을 때 캐치와 파이널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걸 트라이 캐치로 감싸는 거예요. 이렇게. 자, 보통 이렇게 짜는데 트라이 블록 안은 코드가 최소화되는 게 좋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AJAX 연동만 트라이에다 놓고 결과를 화면에 출력하는 건 사실 AJAX랑 연관이 없잖아요. 이 코드는 트라이 캐치 밖에다 놓는 거야. 이렇게. 자,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리스폰스라고 하는 게 트라이 블록 안에 있죠. 얘는 이 블록 빠져나올 수 있어, 없어? 못 빠져나오잖아요. 근데 이걸 여기서 쓰겠다네? 그럼 변수를 인식을 못 한다고요. 그래서 리스폰스의 선언을 위에서 해줘요. 자, 선언을 했는데 할당은 밑에서 하지. 그럼 얘는 일단 선언하는데 나중에 할당하자는 거잖아요. 그럼 비워놔야지. 나중에 대입해야지 하고 비워놓습니다. 자, 주석은 뺄게요. 이게 지금 왼쪽보다 코드가 좀 더 깔끔한 거예요. 자, 이렇게 짠 코드를 내가 뭔가 버튼을 클릭했을 때 넣고 싶어. 그러면 뭐 어떤 버튼 객체가 있다고 치고요. add event listener 클릭이라고 하고서 여기에다가 클릭됐을 때 호출될 함수를 넣어주면 되죠. 이렇게. 콜백 함수도 async 걸 수 있어요. 그러면 함수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으면 이거를 익명함수 스타일로 해서 여기 통째로 넣어줘도 되는 거지. 화살표 함수로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AJAX를 처리할 때 async await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게 await 키워드가 반드시 async 키워드가 포함된 함수 안에서만 작동을 해요. 그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대부분 뭔가 눌렀을 때 작동할 거야. 그러면 이벤트 리스너에 있는 콜백 함수 앞에다 async 하나만 걸어주면 돼요. 그럼 async 함수 안에서 await가 작동한다 성립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async await 방식으로 가면은 이벤트 처리를 위한 리스너에 async 키워드를 붙여서 함수를 만들고요. 일단 링크니까 2점 프리벤트 디폴트 걸고 로딩바 띄우고 이번에 world.html 아까 알려드린 대로 코드 구성했습니다. 자, 잘 봐요. 여기서 이제 또 하나 try catch 문법의 특성인데 여기서 로딩바를 띄웠어. 그럼 화면 중앙에 로딩바가 뺑글뺑글 돌아가고 있어. 여기 주소가 잘못됐다고 쳐요. 그러면은 일단 여기를 실행하면서 에러가 날 거 아니에요. 주소가 잘못됐으니까. 그러면 리턴을 못하고 캐치를 낀다고. 그러면 에러 메시지 보여주고 에러 났으니까 더 이상 하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처리를 종료하기 위해서 리턴을 했어. 근데 그럼 여기서 종료잖아. 근데 이제 파이널리에서 로딩바를 닫았단 말이야. 그러면 근데 그 전에 리턴을 했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됐을까? 얘는 안 닫히고 계속 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트라이 캐치 파이널리의 특징이요. 캐치해서 리턴을 하지? 그러면 즉시 종료가 아니라 파이널리를 수행하고 그 다음에 종료해요. 그래서 캐치해서 리턴을 하더라도 파이널리가 수행된 후 실행이 취소돼요. 자, 어쨌건 이런 데이터 가져오면은 우리한테 중요한 건 response.data라 그랬죠? 이거 출력하는 것 자체는 똑같아요. 자. AJAX를 설명하면서 뭐 구문 형태 계속 얘기했어요. 어차피 구문 형태는 앞에서 배운 거야. 근데 봐도 새로워. 그래서 속으로 철렁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어. 근데 그렇게 구문을 익히고 이해하는 과정은 이젠 지났어요. 이제는 실무 기술이야. 실무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요 HTML의 컨텐츠를 어떻게 가져오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야. 웹페이지 하나 안에서만 AJAX 기술이 수십 개가 쓰여요. 버튼마다 이거 하나씩이라고 보면 돼. 그러면 어차피 가져오는 방법론은 어차피 나중에 가면 이거 복사 붙여넣기 해서 계속 쓸 거야. 실무적인 입장에선. 실무 입장으로 본다면 중요한 거는 어떤 페이지를 가져와서 어떻게 보여주는 거예요. 나머지 이 코드는 맨날 복사 붙여넣기 한다니까? 그러니까 남은 기간은 그냥 뭘 가져와서 어떻게 하는가. 여기는 여러분들이 짜야지. 왜냐면 페이지마다 디자인은 다를 테니까. 나머지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세요. 그럼 당장 만드는데 지장은 없어. 그럼 앞에 그 async await라든지 promise라든지 그거 우리 왜 공부한 건가요? 면접 때 물어볼 거야, 원리. 기술 면접 때. promise가 어떻게 작동하는가 뭐 그럼 물어볼 거예요. 그때는 알고 있어야지. 근데 그 딱 면접 그것만 딱 지나가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아무도 그거 안 물어봐. 왜냐면 이 코드를 복사 붙여넣기 한다라는 게 어렴풋이 그 개념은 알고 있을 거란 전제가 되거든. 앞에서 비동기 처리의 원리 얘기했고, 그 다음에 그 요소를 생성하는 것들 우리 다 봤어요. 이젠 그거를 종합하는 거잖아요. 이제 원리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어떤 페이지 가져와서 어떻게 출력해 줄까만 집중하세요. 나 원리 모르는데 큰일 났다 하고서 지금 앞에 거 들춰본다? 안 돼요. 이미 그럴 시간 다 지났어. 한 달이나 들였어. 시간 충분히 지났어. 손코딩도 이제 못해. 다 지났어. 늦었어 이제. 일단은 내가 지금 이해 못한다? 통째로 외우세요. 그냥. 쓰는 거에 먼저 집중을 해. 그 다음에 원리는 나중에 해보세요. 근데 사실 공부 자체가 제가 실제로 그렇게 하거든요. 여러분 이론하고 실기가 있으면 뭐를 먼저 공부해요 보통? 특이한데. 자격증 시험 볼 때 필기 보고 실기 보지 않아 보통? 보통 정상적인 거는 이론을 먼저 보고 실기를 해요. 지금 우리가 공부한 패턴이 그거야 사실은. 근데 좀 전에 얘기 나온 게 특이하다고 얘기한 게
나도 이렇게 공부해요, 사실은. 뭐냐면은, 이론을 보고 실기를 하면은, 실기 보면서 이론 계속 들춰봐야 돼. 왜냐면 앞에 이론을 한 번 해보고 기억할 수 있을 리가 없거든, 진짜. 저도 수업하면서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외워야 돼요, 맨날 얘기하는데 말하면서 되게 미안해. 나도 못하거든, 사실은. 그래서 저는 공부할 때 일단은 뭔지도 모르고 코드부터 베껴요. 맨땅에 헤딩부터 하는 거야. 대신에 그걸 한 번에 끝내는 게 아니라 한 두세 번을 해. 목표는 오타율 줄이기. 처음에 타이핑하면 오타 무지하게 나오지, 당연히. 처음 보는 코드인데. 근데 그거를 똑같은 걸 한 번 더 치면 오타가 좀 줄어. 왜냐면 머릿속에 좀 남거든. 그 다음에는 오타가 좀 더 줄어. 그러면서 이제 타임어택도 같이 하는 거지. 처음 할 때 한 3시간 걸렸으면 그 다음에 2시간 안에 끝내자. 그 다음에 1시간 안에 끝내자. 손에 익으니까. 그 다음에 이론을 봐요. 그러면 그때는 실기했던 거는 잘 안 까먹거든요. 그럼 그때는 내용 읽으면 아, 그때 그게 이 말이구나 라고 나중에는 이해가 되더라고. 저는 모든 과목 그렇게 공부해요. 그러니까 지금 요 이론이 이해 안 가면은 일단은 실기에 집중을 하세요. 그게 오히려 효과가 좋아요. 제 경험상으로 그게 효과가 좋았어요.